안녕하세요 여러분.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임주혜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일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 후 법률 상담에 문의 남겨주세요. 그리고 지금 아래 하단으로 나가는 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코리아의 김희성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희성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사연 가지신 분들에게 멍쾌, 장쾌, 통쾌한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접수된 상담 내용들 저와 함께 미리 만나보시죠. 미리 보는 법률 상담입니다. 억울한 집행유예와 항소기간, 제가 개발한 메뉴를 따라해서 상표 등록까지 현금 결제만 가능한 SNS 마켓, 투자할 곳 소개해줬을 뿐인데까지 오늘도 정말 다양한 분야의 상담들이 접수가 됐네요. 잠시 후 김희상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 찾아보도록 할 테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어떤 해결책들이 제시가 될지 기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법률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면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시죠. 법률 고민이 해결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해드릴게요. 첫째, 02557-8295로 전화를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긴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더부룩한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속 시원한 스파클링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생생법률쇼 첫 번째 순서는 법과 관련된 상식들에 대해 굵고 짧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화요일에는요, 뜨거운 이슈를 몰고 있지만 아직 통과되지는 않는 법률들에 대해 알아보는 법률 인싸 시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준비해 오셨을 것 같은데 변호사님, 오늘 준비한 내용 어떤 것인가요? 네, 오늘 준비한 법안은요, 북한 이탈 주민, 우리가 흔히 탈북민이라고 하는데요. 그 사람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법률안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이탈 주민들은 이제 한국에서 활동하면서 만약에 신분이 개인정보가 노출되면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이 좀 위협받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이슈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 담고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어떤 이 남북 분단의 현실을 고려할 때 정보가, 특히 탈북민들의 정보가 함부로 또 노출이 되게 되면 또 안전과도 직결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해당 법률안의 개정안이 처음 발의되었을 때는 어떤 맥락에서 만들어진 건가요? 네,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이 있었는데요. 탈북민 중에서도 이제 탈북하고 나서 한국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 고발을 하거나 인권 개선에 대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미디어에 많이 노출되다 보니까 북한으로부터 예를 들면 도망갔으면 조용하게 살아라. 그렇지 않으면 가족들의 신변이 안위를 걱정하게 될 것이다. 이런 협박성 문자를 받은 적도 있고요. 또 이때 발의됐을 때 상황을 좀 지켜보면은 이게 어떤 배경하에서 발의가 됐냐면은요. 물론 이제 탈북민들의 개인보호에 관한 개인정보보호법이라고 있지만 이제 이게 누출되는 사례가 몇 번 있었습니다. 유출되는 사례가. 그리고 이런 탈북민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됨으로써 그들이 이제 협박을 당하거나 북한에 남겨진 가족들에 대한 걱정이 높아지거나 이런 사례들이 있었고요. 또 탈북민들에 대한 개인정보가 유출됐음에도 불구하고 1년 넘게 대한민국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사례들도 있었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이런 배경하에서 이런 법률 개정안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발의한 지 아주 오래된 법안은 아니지만 꼭 필요한 법안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상세 내용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그 탈북민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거기에 이미 일부가 있기는 했는데요. 그걸 좀 더 강화하는 법률안이 이제 개정이 된 것입니다. 우선 탈북민 정보란 거는 우리가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거 외에도 뭐 그 과거에 북한에 거주 당시의 어떤 지역, 뭐 출신 지역, 그리고 뭐 탈북한 연도, 그리고 탈북을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뭐 그런 센터에 입소하게 된 뭐 연도라든지 이런 세세한 것까지 탈북민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아울러서 이제 탈북민 정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탈북민에 대한 정보를 업무상으로 취득한 사람이 그 업무 외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다른 사람한테 그 이용하도록 한 경우에 이런 처벌하는 조항을 새로 신설을 했고요. 처벌 수준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처벌 규정 외에도 탈북민 정보를 분실하거나 도난하거나 유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만약에 허위로 신고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도 이 법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해당 법률은 아직 계류 상태라는 거죠. 실제 네. 이 법안에 대해서 탈북민들은 어떤 의견 보이고 있나요? 네, 탈북민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정보는 더더구나 좀 민감한 정보인데요. 왜냐하면 탈북민들은 북한에서 이제 탈북하면 행방불명이나 또 뭐 사망자로 신고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근데 만약에 탈북해서 저희 대한민국에 생존하고 있다, 뭐 이런 게 이제 만약에 알려지게 되면은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들이 위협을 받거나 아니면 가족들이 인질로 해서 뭐 위협하는 경우도 있고 가족들이 뭐 정치범 수용소 이런 데 가서 고초를 겪는 일도 있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두려워하고 있고요. 이렇게 유출됐을 경우에 이렇게 자신의 신상이 알려질까 봐 이름을 바꾸는 경우까지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탈북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계속해서 탈북민들의 정보가 유출되고 있다는 점도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탈북민들 개인정보가 유출됐던 경우가 또 있었나요? 네, 몇 차례가 있었는데요. 2005년부터 2008년 사이에는 위장 귀순자가 이제 탈북민의 어떤 정보를 취득한 다음에 북한으로 넘기려다가 이제 발각된 사례도 있었고요. 그리고 통일부 주무관이었던 공무원이 2013년부터 15년까지 탈북민의 어떤 개인정보, 69명에 대한 개인정보를 탈북 브로커에 넘긴 혐의로 이제 집행유예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뭐 이 일로 이제 통일부 장관은 사과까지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탈북민의 신변 보호를 담당하는 형사가 어떤 그런 좀 그 탈북민의 동향 파악하게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뭐 누설한 사례도 있었고요. 또 2018년도에는 그 탈북민을 지원하는 센터에 보관 중인 이제 탈북민의 개인 정보가 어떤 악성 코드에 감염되어서 이제 누출된 사례도 있었는데요. 뭐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건 없지만 이제 북한에서 어떤 사이버 공격이나 해킹 등을 통해서 이런 탈북민의 정보를 이제 탈취하려고 하는 뭐 이런 시도도 있다고 보입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이런 유출된 사례뿐만 아니라 좀 더 이제 우려스러운 거는 이런 입법안에 대한 그 외교통상의 전문위원회 의견서에 따르면은 탈북민을 지원하는 단체들은 국가뿐만 아니라 민간 단체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유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네. 이런 문제점이 좀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유출실 사례를 좀 설명을 듣다 보니 이 법안 중요성이 다시금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그럼 현재 어떤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네. 그 지난해 12월에 그 국민의힘 지성호 국회의원이 이제 대표 발의한 법안이 지금 외교통일위원회에 계류 중인데요. 그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은 저기 탈북민 출신으로 이제 국회의원을 하고
계신 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탈북민에 대한 많은 뭐 관심과 이렇게 법안을 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현재는 이제 최근까지 오늘 확인한 결과로는 이제 외교통상위원회에서 이제 아직도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계류된 채 이제 소관상임위에서 법안을 심사하고 있는 그런 단계이고 아직도 이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고 나중에 통과까지는 시간이 좀 한참 걸릴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법안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을지 정리 부탁드릴게요, 변호사님. 네네. 지금까지 이제 누적된 탈북민의 수가 33,000명을 넘는다고 하거든요. 이제 그만큼 북한 이탈 주민들은 우리 사회에 많이 이제 와서 정착해 있고 뭐 다양한 분야에서 진출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뭐 국회의원도 나왔고요. 뭐 여러 가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좀 구성원으로서 잘 정착하도록 여러 가지 이제 지원이 많이 더 이루어지고 있지만 더 많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잘 정착하기 위해서는 북한 이탈 주민의 어떤 개인정보에 대해서 물론 개인정보 보호법이 있지만 이런 또 더 특별한 법을 이제 규정함으로써 좀 개인정보 보호를 할 수 있도록 좀 이제 저희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북한 주민 역시도 뭐 저희 기본권의 주체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 개인정보 보호의 주체다는 점을 좀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그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우리 자유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탈북하신 탈북민들의 개인정보가 좀 더 공고하게 안전하게 지켜졌기를 간절히 소망했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슈와 새로 통과된 법안들에 대해 알아보는 법률 인싸 함께했습니다. 다음 순서는요, 생생법률쇼의 자랑이죠. 성심성의 전화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전화 바로 연결해 볼게요. 상담자님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생생법률쇼입니다. 예. 네, 상담자님 어떤 일로 전화 주셨을까요? 근데 왜 대한민국 헌법 왜 이렇게 더러운 거요? 내가 이렇게 구치소에 이렇게 있다가 네, 2월 10일 날 네, 집행유예 받고 이렇게 나왔는데 네, 집행유예요. 네, 예, 그런데 일단 나는 이걸 항소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네, 항소 기간이 일주일이 지나면은 네, 무조건 되고 이제 항소가 안 된다고 하네요. 네, 그렇죠. 나는 네, 여보 왜냐하면 이게 유죄 판결 받은 게 너무나 억울해가지고 네, 그래서 다시 항소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동부지방법원에다 다시 여러 번 했더니 뭐 상속 회복 기간인가 뭔가 그것도 이렇게 해보고 해봤는데 네, 결과는 내가 알든 모르든 간에 일주일이 지나면은 항소는 이제 영원히 안 된다 해가지고 이게 항소하는 방법이 전혀 없는가 싶어가지고요. 네, 상담자님 지금 김희상 변호사님 함께 내용 들으셨거든요. 좀 정리해 보자면 이제 어떤 일로 좀 더 말씀드리면서 사실관계 파악해 보시겠지만 어떤 일로 이제 집행유예를 받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투려고 이제 무죄를 다투려고 하셨는데 항소 기간이 도가에서 다툴 수 없다는 답변 들으신 상태인 것 같아요. 예. 네, 좀 어떤 해결 방법이 있을지 김희상 변호사님과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구치소에 계시다가 이제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셨는데 혹시 예.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상태에서 기소를 당하셨던 건가요? 예, 이렇게 내가 거기서 예. 집사람하고 이렇게 다투다가 예. 내가 부인 상해 골절로 해가지고 그걸로 내가 구속이 돼가지고 유죄가 예. 돼가지고 예. 내가 집행유예로 나왔는데 예. 난 상해 골절 안 했는데 네. 경찰에서 나를 상해 골절로 집어넣어가지고 네. 구치소에서 5개월 만에 집행유예도 받고 풀려났어요 내가. 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예. 경찰서에 있을 때부터 나는 계속 상해 골절 나는 무죄다 끝까지 했고 2월 10일 날
내가 이거 5시 넘어서 집행유예 선고받은 날도 네. 나는 이거 항소할 거다 했는데 이제 네. 판사가 네네. 나한테 그거 일주일이나 항소하라고 했으면은 내가 다음날 바로 여기 항소장을 제출을 했을 텐데 네네. 난 그것을 못 드렸단 말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내가 항소 접수를 했더니 이게 일주일이 지났다 해가지고 네. 항소를 안 받아준 거예요. 아, 네네. 기각이 된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다시 또 여러 군데 알아보니까 뭐 상소 회복 기간인가 뭔가 해가지고 예, 예. 그것도 이렇게 했는데 법원에서 판결문이 또 나온 게 내가 이거 알든 알았든 예, 예, 몰랐든 예. 간에 일단은 일주일이 지났으면은 이거 영원히 이제 항소할 수 없다. 예, 예, 이것으로 알겠습니다. 기각됐으니까 그냥 유죄 판결 받은 걸 끝나라. 예, 예. 혹시 선생님, 해가지고- 저기 그 시간이 한정돼 있어갖고 제가 또 몇 가지 말씀 중간에 끊고 한번 여쭤볼게요. 혹시 예. 공판조서라는 게 있어요. 공판조서란 걸 확인해 보셨나요? 아니 그런 건 모르고 예, 예. 나는 여기서 동부법원에서 상소 회복 기간인가 뭔가 네. 그것도 다시 내라 해가지고 그것도 예. 딱 냈는데 상소 회복 기간에서도 역시 일주일이 지났고 거기서 뭐라 나왔냐면은 내가 판사한테 그 내용을 들었든 못 들었든 상관없이 네네. 일단은 기각이 된다 이거요. 네, 내가 알겠습니다. 들었든 안 들었든 제가- 일주일이 지났기 때문에 예. 이건들은 이제는 항소할 수가 없다 이거요. 예,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예. 그 이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지금 예. 선고일로부터 7일이 경과됐기 때문에 이제 판결이 확정돼서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다툴 수 있는지랑 두 번째는 이제 무죄를 다투시는 취지잖아요. 그래서 예. 이제 무죄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 이제 이렇게 확정된 경우에는 지금 그러니까 항소를 하지 못함으로써 판결이 확정되고 상소권이 소멸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상소권 회복 청구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상소권 회복 청구의 사유로는 상소권자가 이제 책임 없는 사유로 항소를 하지 못했을 때 이렇게 상소권 회복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이런 케이스에 대한 딱 맞는 판례는 아직 그런 일이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우선 그 판결 절차를 좀 말씀드리면 이제 예. 판결을 선고하면은 재판장은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피고인한테 반드시 상소 기간과 상소할 법원에 대해서 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판사의 의무거든요. 그래서 예. 판사는 반드시 상소 기간을 피고인한테 고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판사의 의무고요. 그러면 과연 이 판결 선고 당시에 판사가 이걸 고지했는지를 지금 따져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는 공판 조서를 한번 열람 신청을 해보세요. 아니 근데 예, 이것도 이렇게 나중에 상소 회복선거 이렇게 봤더니 예, 내가 이 이유로 판사한테 못 들었다 했어도 내가 그 문제를 다시 이렇게 판결문 다시 나온 게 예, 뭐라 했냐면 일단은 판사는 판결문을 고지했고 그리고 중간에 뭐가 있냐면은 예, 서서 내가 그 내용을 들었든 안 들었든 상관없이 서서 판사는 그 판결을 했다 고지했다고 했고 말을 전했다 하는데 그것은 내가 중간에 들었든 못 들었든 상관없이 예, 일단은 일주일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받아줄 수가 없다 이거요. 네. 이제 항소는 이제 영원히 끝났다 이거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나로서는 이거 어떻게든지 항소를 하고 싶은데 네, 방법이 저 동부법원에서 네, 접수조차가 상담자님, 저희가 안 시간 관계상 되니까. 변호사님 말씀 좀 먼저 네, 들어보도록 네, 네, 할게요. 네. 안 되니까 예, 예, 제가 지금 나로서는 알겠습니다. 너무나 제가- 억울해가지고 예, 말씀은 충분히 그런 거예요. 알겠고요. 지금 이제 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마 공판 조서를 열람하도, 그러니까 법원 직원이 얘기한 거를 좀 말씀해 주셨는데 법원 직원은 얘기는 그런 것 같아요. 판사가 고지한 거는 맞는데 고지를 했지만 그거를 피고인이 제대로 알아들었든 알아듣지 않았든 이거는 판결 확정과는 무관한 일이다, 이런 취지의 얘기거든요. 근데 만약에 공판 조서를 열람했는데 상소 기간을 고지했다라고 만약에 적혀 있으면
그거를 사실 뒤집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공판조서는 되게 반증을 허용하지 않는 되게 강력한 증명력을 부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먼저 법원 직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한번 공판조서를 열람 신청해 보세요. 그래서 판사가 그걸 고지했다라고 적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고 만약에 그게 고지했다라는 게 없다면은 그런 거에 대해서 상속회복 청구를 한번 해보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그게 받아들여져서 뭐 심리가 개시된다고 하면 항소심이 개시된다고 하면은 이제 무죄 여부는 어떻게 다투시는 게 좋냐면은요. 이게 지금 좀 불명하긴 한데 미세한 상해일지라도 이게 상해가 인정될 수는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상해가 인정되지 않으려면은 그 상해의 정도를 보셔야 되는데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은 자연스럽게 치유될 만한 정도의 부상이라면 이건 상해로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아니 저기요. 예, 내가 부인을 상해 골절이 없었는데 예, 그날 이 치매 부인이 상해 골절을 계단에서 넘어진 것을 남편이 했다는 걸로 이렇게 돼가지고 네, 그래서 내가 무죄 억울해가지고 항소하는 거지. 네. 응? 그러니까 그 골절이 맞기는 맞는데 선생님께서 미룬 게 아니라 그 계단에서 피해자께서 혼자 혼자 넘어진 넘어졌다라는 거죠. 예. 예.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조사가 있었을 텐데 그 CCTV나 이런 영상 자료는 없었나 아니, 보네요. 내가 처음부터 이렇게 해도 처음부터 내가 경찰서부터 나중에 판결 끝날 때까지 계속해도 검찰에서 인정을 안 했고 그냥 피해자 말만 인정을 했고 그래서 내가 이거 상해죄로 이렇게 유죄가 된 게 너무나 억울해가지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처음 얘기한 대로 일주일이 지났고 여기서 상속 회복 기간 서른가 그거 내면은 다시 받아준다 해가지고 다시 그거 냈더니 그 판결문에 다시 나온 게 너가 판사는 그렇게 고지를 했다 하고 서서 나한테 말로 전했다 했는데 내가 중간에 들었든 안 들었든 네. 상관없이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접수가 이제 안 되고 이제 끝났다 이거요. 예, 딱 그래서 그렇게 아까 나온 말씀드린 대로 한번 법원에 공판조사 열람 신청을 한번 해보셔서 어떻게 적혀 있는지를 우선 보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또 추가적인 상담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네. 그러면 예, 공판조사에 이제 동부법원에 가서 예. 공판조사를 이렇게 보면은 예. 열람하면은 네. 거기서 어떻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상소 기간을 고지했다라고 만약에 적혀 있다면 다투기는 좀 어렵고요. 만약에 그게 적혀 있지 않다면 상속회복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상담자님 네네. 일단 공판 조서 확인해 보시는 네. 게 좋을 것 같아요. 상담 네.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결국 지금 상황에서는 좀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돼야 되기 때문에 네. 공판 조서를 확인해 보시고 거기에 이 기간에 대한 고지가 있었는지 여부를 네. 좀 확인하시는 게 최선이겠다 이렇게 예.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어떤 기간 도과하면은 네. 다투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 법에 좀 많이 규정되어 네. 있잖아요. 네. 좀 간단히 정리 부탁드릴게요, 예. 변호사님. 그러니까 참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형사 판결은 그러니까 민사 판결과 좀 구별을 하셔야 되는데요. 형사 사건의 경우는 판결이 선고되고 나서 일주일 내에 상소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소장을 제출하시거나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셔야 되는데 근데 주의하실 점은 그 7일이라는 기간을 언제부터 이제 계산을 하는지는 선고한 때로부터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흔히들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형사 판결문을 받은 때로부터 7일이라고 생각하시면 그 기간을 놓쳐서 이렇게 다투실 수 없게 되시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고요. 형사 판결은 조금처럼 이제 그 재판정에서 판사가 말로 고지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판사가 어떤 말을 하는지를 좀 집중해서 잘 들으실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형사 판결 같은 경우는 판결문을 자동으로 주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을 하셔야 교부받으실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민사는 이제 판결문을 송달해 주기 때문에 그때로부터 14일 내에 불복하시면 된다. 이렇게 비교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우리도 업무하면서 변호사들이 네.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그 기간 지키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 기한이 네. 도과하게 되면은 정말 다툴 기회 자체를 날려버리는 경우가 있기 네. 때문에 기한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변호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특히 형사 판결 경우에는 7일, 선고한 날로부터 7일. 사실 굉장히 짧다면 짧을 네. 수 있잖아요. 네. 받으시면 좀 바로 준비해야 대응 네. 가능하다는 점도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법률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면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시죠. 법률 고민이 해결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02-557-8295로 전화를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긴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더부룩한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속 시원한 스파클링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접수된 여러분들의 고민 함께 풀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20년간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독특한 메뉴로 그 지역에선 맛집으로 소문도 났는데요. 그러던 중 유명 방송 프로그램에 제 식당이 소개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전국에서 찾아온 손님들로 식당은 문전성시를 이루었는데 얼마 전부터 주변에서 자꾸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개발한 메뉴와 똑같은 메뉴를 파는 식당들이 여기저기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최근에 누군가 메뉴의 이름을 상표 등록까지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양심 없이 제 메뉴를 그대로 따라하는 업체의 판매를 막을 수는 없을까요? 이런 사연 접수가 되었어요. 변호사님, 먼저 좀 중요한 법적인 개념이 등장했습니다. 상표권,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요. 상표권, 이 개념 같은 거 좀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이제 상표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상표라는 거를 아셔야 되겠죠. 상표라는 건 뭐냐면 어떤 타인의 상품이나 서비스와 나의 상품과 서비스가 어떤 구별되는 그런 식별 표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런 상표에 대해서 상표권이 언제 생기냐면 상표 등록을 하게 됩니다. 내가 출원해서 상표가 등록이 되면 이제 상표권이라는 권리가 생기는데요. 그러면 그 상표에 대해서는 내가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타인이 그 상표권에 대해서 침해를 하면 그 침해를 배제할 수 있는 이런 독점적 배타적 권리를 이제 상표권이라고 하고요. 이제 저작권이라는 개념은 조금 다른데요. 네. 저작권이란 거는 이렇게 먼저 저작물이란 걸 아셔야 되겠죠. 저작물이란 건 인간의 사상이나 표현, 이런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데요. 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사상이나 표현만 남겼다고 되는 게 아니라 창작성이 인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창작물에 대해서 저작권자가 가지는 권리가 저작권인데요. 저작권은 크게 보면 저작 인격권이 있고 저작 재산권이 있습니다. 또 저작 재산권에는 여러 가지 또 세부적으로 많이 나뉘는데요. 우선 그걸 포괄해서 이제 저작권이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작권은 좀 상표권과 다른 거는 뭐냐면 아까 상표권은 등록을 해야 권리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저작권이란 거는 등록하지 않더라도 그런 당연하게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창작물을 만드는 순간 그렇게 저작권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일단 하나씩 사연 내용 좀 짚어가 보겠습니다. 똑같이 메뉴를 따라한 부분은 그렇다면은 등록을 하지 않아도 보호가 할 수 있는 저작물에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네. 참 메뉴라고 하면 너무 포괄적이라서 제가 좀 세세하게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아마 이분이 메뉴를 따라했다라는 거는 어떤 레시피에 그렇죠. 대한 그런 권리를 주장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레시피라는 거를 그러면 저작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결론적으로는 좀 어렵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작물이란 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이런 창작물에 대한 권리인데요. 이렇게 음식을 보통 만드는 이런 조리 과정 자체를 창작으로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창작물로 보기는 어려운데, 다만 이거를 그러면 저작권의 보호 대상으로 삼기 위해서는 이런 경우는 가능합니다. 내가 레시피를 어떤 글로 적거나 아니면 어떤 사진을 찍어서
뭐 이렇게 사진을 찍거나 아니면 글로 뭐 책을 만들어서 낸다거나 이런 경우는 저작물로 보호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느 정도 어떤 가공이 더 들어가야 저작물로 네.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메뉴명은요. 사실 이 메뉴명도 독특하면은 굉장히 또 인기몰이에 도움이 되잖아요. 네. 메뉴명을 그대로 따라한 부분은 어떤 법적으로 책임을 소재를 지을 수 있을까요? 네. 음식을 표현한 메뉴명 같은 경우는 어떤 디자인이나 로고도 마찬가지인데요. 음식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어떤 메뉴명뿐만 아니라 뭐 디자인 로고도 사용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좀 상표 등록을 하면 상표권으로 좀 보호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표 등록 외에도 만약에 뭐 메뉴명 이런 거 메뉴명 이런 게 뭐 어떤 영업 비밀성이 좀 인정된다 이런 전제에 따지면은 뭐 이런 걸 유출하고 침해하는 경우에는 뭐 그런 영업 비밀 침해 소지도 있고요. 우선은 좀 메뉴명 같은 경우는 좀 강력하게 보호받기 위해서는 상표 등록을 먼저 하시는 게 가장 최고로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상대 업체가 상표권 출원한 상태인데 먼저 등록 신청을 한 경우에도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있는 건가요? 네, 상표 등록에 대해서는 우선 선출원주의라고 있거든요. 상표 등록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출원해서 등록을 해야 인정받을 수 있는 권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상표를 기존부터 쓰고 있었지만 다른 사람이 먼저 등록을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상표권이 우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예외가 또 있어요. 이제 출원주의냐 사용주의냐 이런 견해 대립이 있는데요. 우선 선출원주의가 원칙이기는 한데 만약에 내가 장기간 동안 주지저명한 상표를 사용했는데 다만 등록을 안 했을 뿐이다 싶으면은 다른 사람이 등록을 했지만 그거에 영향받지 않고 쓸 수 있는 이런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내가 계속 쓸 수 있느냐의 문제고요. 아까 그러면 선출원한 사람의 상표 등록을 막을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답을 드리면은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에 대해서 상표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냐면 상표법 34조 1항 9호에 보면은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들이 널리 인식되어 있는 이런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 등록을 할 수 없다 이렇게 그 법률 규정이 있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내가 이미 수요자들한테 널리 알려져 있는 상표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출원해 버렸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상표 등록을 받아주면 안 되는 경우였었거든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상표 등록이 되기 전이라면 뭐 이의 제기를 하거나 뭐 정보 제공 제도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상표 등록이 부적합하다라는 걸 좀 다퉈보시고요. 만약에 그런 상표라는 점이 간과되고 상표 등록이 된 경우라면은 상표 등록 무효 심판 청구 이런 거를 한번 고려해서 상표 등록의 효력을 좀 없애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잘 나가는 가게의 유명세에 편승해서 그런 얌체 짓을 하는 그런 업체를 막으려면 상담자님께서는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이것도 이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아까 레시피 같은 경우는 좀 저작권으로 보호받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 그걸 책으로 내거나 아니면 뭐 사진을 찍어서 어떤 창작성을 부여해서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방법을 한번 고려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레시피란 거를 특허 등록을 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례도 진짜 있기 때문에 다만 특허 등록이 되려면 특허의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신규성, 뭐 진보성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기존에 없던 새로운 레시피, 기존의 레시피와 전혀 획기적인 발전을 이룬 그런 레시피라는 거를 이제 그런 게 있다면 특허 등록을 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한번 특허 등록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특허 등록을 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특허 등록을 하면 어떤 특허 기간 동안 좀 보호를 받을 수는 있는데 그 특허를 하는 순간 나의 레시피는 공개될 수밖에 없거든요. 특허는 다 공개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단점이 있고요. 근데 만약에 이런 나의 레시피나 어떤 이런 그 비밀, 영업 비밀 같은 게 이제 노출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특허 등록보다는 좀 영업 비밀 보호를 하는 방향을 좀 고려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부정경쟁 방지법에 의하면 영업 비밀을 좀 보호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내가 이제 얌체 업체가 어림짐작으로 뭐 이렇게 대충 자기네들이 뭐 음식 맛을 보거나 해서 이제 어림짐작으로 하는 거는 어떻게 영업비밀 침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어떤 그런 레시피가 유출되는 경우들이 또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런 경우를 부정경쟁 방지법에 의해서 영업비밀 침해다 이렇게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냥 어떤 특별한 내가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해서만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영업비밀로 내가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뭐 비밀로서의 가치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비밀로 가치가 있더라도 내가 비밀로서 계속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레시피를 뭐 직원 누구나 볼 수 있게 하는 게 아니라 뭐 진짜 어떤 거기에 대표만 볼 수 있게 한다든가 이렇게 좀 어떤 뭐 이렇게 영업 비밀을 보호할 때도 어떤 금고에 넣는다든가 뭐 컴퓨터에 보관할 때도 어떤 비밀번호를 해서 이렇게 시건 장치를 해서 보관한다든가 이렇게 영업 비밀로 좀 관리해 놓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상표 등록도 한번 고려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변호사님 상표 등록을 무효로 하려면 네, 상표 등록 무효 심판 청구 같은 걸 하려면 네. 일반적인 경우보다 절차가 좀 빠르게 진행되는지 이런 네.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우선 이제 상표 등록 무효 청구는 어디다 하냐면 이제 특허심판원이라는 데서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심결을 해서 이게 무효 여부를 이제 판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뭐 건 바이 건으로 뭐 예측하기는 좀 어렵지만 보통 이제 심판 기간을 대략 한 10개월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제도가 있냐면 청구일 순서대로 특허 심판원에서 이제 심리를 하는데 신속 심판 제도가 있고 뭐 우선 심판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신속 심판 청구를 해서 그게 받아들여지면 한 3개월 내에 이제 그 심결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우선 심판을 하게 되면은 6개월 내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통상 걸리는 심리 기간보다는 좀 짧게 단축할 수 있거든요. 물론 뭐 그거를 청구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고 요건들이 있으니까 그런 제도에 규정되어 있는 요건에 맞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고 신속 심판이나 우선 심판 뭐 이런 걸 한번 청구해 보시면 좀 빠르게 절차를 진행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상담자분과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어떤 걸 준비하면 좋을지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아까 이제 몇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뭐 저작권, 뭐 상표법, 뭐 부정경쟁 방지법 이런 거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이게 그 각 수단마다 이렇게 좀 장단점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예를 들면 뭐 특허로 하면은 내 영업 비밀이 오픈되는 이런 단점이 있는 반면에 좀 강력하게 보호를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리고 또 아까 저작물이란 거는 등록을 하지 않아도 저작물이 인정되는 순간 이제 권리를 보장받지만 뭐 상표나 특허나 이런 건 또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나의 상황에 어떤 그 수단이 적합한지를 먼저 좀 장단점을 비교해 보시고 좀 뭐에게 등록이나 이런 게 필요한 거라면은 좀 발빠르게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쪼록 더 큰 피해 없이 잘 마무리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법률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여러분들의 고민 함께 해결해 보겠습니다. 6살 남아를 키우는 30대 육아맘입니다. 최근 SNS 마켓에서 마음에 쏙 드는 아이 옷을 발견했습니다. 주문하고 싶어 판매자에게 구매와 결제 방법에 대해 문의했는데요. 오직 현금 결제, 계좌이체만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카드로 계산하고 수수료만큼 돈을 더 내겠다고 했는데도 물건을 팔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장사해도 되는 건가요? 이런 사연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최근 이런 SNS를 활용한 이런 마켓들의 규모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상담자분처럼 현금 결제만 된다. 그러니까 계좌이체로만 계산을 하라. 이렇게 안내하는 곳들 때문에 불편 겪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이렇게 카드 사용을 억제시키고 현금을 유도하는 거 문제될 소지가 있지 않나요? 네. 그 카드 가맹점은 카드 결제를 거부하지 못하고 뭐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 이런 게 이제 여신 전문 금융업법에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카드 결제를 하고 싶은데 거기서 그걸 뭐 거절하거나 아니면 현금 결제를 유도하거나 이런 거는 다 여신 전문 금융업법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처벌 수위도 좀 궁금하거든요. 처벌 수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 정도로 처벌을 받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SNS 마켓의 장점이 이 시청자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 SNS를 보고 있는 사람과 이제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실시간 소통이 가능하다는 점이잖아요. 그런데 물건을 판매하는 이제 이 과정에서 신용카드와 가맹계약 체결하지 않는 경우도 사실 많을 것 같은데 네. 이런 SNS 마켓도 신용카드 가맹계약 체결하는 게 필수일까요? 예, 이게 필수는 아니고요. 국세청장이 어떤 사업 영업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해서 신용카드 가맹 계약을 이제 맺도록 이렇게 지도는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변호사님 특히 SNS 마켓뿐만 아니라요. 저도 네. 오프라인에서 쇼핑을 하다 봐도 네. 현금가, 뭐 카드 사절 이런 네, 거 이렇게 써 있는 경우 예, 사실 예. 찾아볼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뭐 카드로 계산하려고 한다면 조금 더 금액을 지불해야 되는 경우도 볼 수 있는데 현금 할인 시 일부분 할인 혜택을 주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건 문제가 없나요? 네.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그렇게 유도하는 행위도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불이익을 주거나 아니면 현금 결제 시를 이렇게 차별을 둬서 그걸 유도하는 것도 다 아까 말씀드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소지가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카드 수수료를 가맹점이 부담하는 게 아니라 고객한테 전가시키는 경우도 그렇죠. 있거든요. 이만큼 더 내라고 예, 하는 거죠. 예. 그런 경우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방금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현금을 유도하거나 카드를 계산했을 때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부담하려고 하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야 될까요? 네, 이런 경우에는 그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이기 때문에 이게 형사처벌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국세청에 신고한다거나 아니면 여신금융협회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신고를 하면은 이렇게 카드 가맹점인데도 불구하고 카드 결제를 거부한다. 이런 경우에는 그 카드 가맹 계약 자체를 또 해지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신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맹점이 아닌 경우들도 덜어 있어요. 네. 이런 경우는 카드 결제를 아예 할 수가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현금 영수증은 발행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현금 영수증 발행을 요청하시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나중에 이제 그 소득공제도 받으실 수 있고 지출 증빙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불리하실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사실 우리가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SNS 마켓의 또 다른 특징이 경우에 따라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네. 가격을 시원하게 공개하지 않는 곳들이 있는 것 같아요. 가격은 별도로 메시지를 보내서 문의하라거나 가격을 알고 싶으면 댓글을 남기라거나 이렇게 가격을 완전히 공개하지 않는 곳들이 있는데 이 부분도 문제가 없을까요? 네, 이 부분은 우선 이제 SNS 마켓이란 거는 이 사업자의 좀 지위를 살펴보면은 이게 이제 통신 판매업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SNS 마켓 사업자는 이제 통신 판매업자에 해당하는데 전자상거래법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은 통신 판매업자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상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고지하게 돼 있거든요. 표시하게 돼 있거든요. 그 정보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떤 상품의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통신 판매업자는 상품을 표시할 때는 가격을 표시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뭐 DM이나 뭐 비밀 댓글 통해서 이렇게 한다 그런 건 가격을 오픈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또 하나 마찬가지로 환불이 불가하다고 안내하는 SNS 마켓이 많다고 해요. 환불 불가를 미리 알렸다면 환불해주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전자상거래법에 의하면 이제 환불이란 거는 법적으로는 전자상거래법상 청약 철회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청약 철회 사유를 보면은 그 단순 변심을 포함해서 단순 변심의 경우에도 청약 철회를 내가 어떤 그 계약 내용에 대한 서면을 받은 날 보통 이제 물건과 같이 받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는 내가 단순 변심에 의하더라도 청약 처리를 할 수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고지하지 않더라도 이거는 법률의 네. 규정이기 때문에 환불 청구하시면 되고 다만 이제 청약 제한 사유가 있습니다. 그런 건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내가 단순히 뭐 포장을 뜯었다라고 해서 환불이 안 된다라는 거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사유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설사 이제 사업자가 우기더라도 상품만 훼손하지 않는다면 뭐 이렇게 철회를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좀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인데 아무쪼록 마켓을 통한 피해 방법 받으신 부분 좀 잘 해결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넘어가겠습니다. 법률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여러분들의 고민 함께 풀어가겠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이 공인중개사로 20년 넘게 일을 했어요. 그런데 몇 달 전부터 부동산 투자 사무실을 차렸다면서 투자 유치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당장 현금이 없어서 동료를 소개시켜줬더니 동료가 투자를 했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뒤 이 친구가 투자금을 받고 잠적했어요. 그랬더니 동료가 저에게 투자금 7천만 원을 갚으라고, 안 그러면 저를 상대로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데, 일은 안타깝게 됐지만 20년 넘게 지낸 친구가 사기를 칠 줄 몰랐는데 제가 이걸 갚아야 하나요? 저에게 적용된 혐의가 있나요?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사실 투자 관련해서 사기 보면은 결국 지인을 소개하고 아는 사람을 소개하고 그러다 보니 내가 피해자면서 가해자가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네. 상담자분이 지금 사기에 가담한 것은 아니라고 할 때 중개안에서 소개를 시켜준 거죠. 네. 이 경우에도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네, 이런 경우는 이제 단순하게 소개만 시켜줬다라는 걸로는 좀 혐의를 벗어날 가능성이 많기는 한데요. 사기 방조 정도, 사기 방조 내지 사기죄의 공동 정범을 검토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담 정도에 따라서 만약에 내가 그러니까 단순히 소개해 준 걸 넘어서 좀 투자를 권유하거나 어느 정도 그 투자 사기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좀 용이하게 해줬다라고 하면 이제 사기 방조죄가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다만 내가 소개를 해주고 권유를 해줬지만 어떤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어떤 모의를 해서 나는 이 역할을 할게, 이렇게 서로 모의를 한 가운데 이렇게 투자 사기를 가담을 했다면 공동정범도 될 수가 있습니다. 사기 방조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사기 방조가 적용이 될 수 있나요? 네, 사기 방조에서 좀 문제되는 게 이제 고의 여부인데요. 사기 방조에서는 이제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이제 사기 방조의 고의를 인정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기 범죄 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식할 필요는 없지만 사기 범죄의 가능성을 좀 인식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런 사업 구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단순하게 소개만 해줬다라고 하는 경우는 이제 사기 방조죄의 고의가 부정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이때 이 투자금 7천만 원, 상담자님의 친구분이 투자한 이 돌에 대해서 상담자님이 일부라도 갚을 의무가 있는 건가요? 네, 이제 이런 소송을 좀 종종 많이 했는데요. 먼저 이게 민사 소송이 먼저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형사 고소를 해서 형사 절차가 선행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만약에 형사 절차가 선행이 됐는데 내가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해서 내가 억울하게 유죄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벗어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형사 절차가 먼저 진행된다 하면 나의 무죄를 좀 적극적으로 다투실 필요가 있고요. 또 주의하실 거는 내가 설사 형사 절차에서 내가 무죄가 났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형사 처벌은 고의범만 처벌하기 때문에 내가 고의가 없다라고 해서 무죄를 받을 수는 있지만 민사에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같은 경우는 과실에 의한 방조 책임도 인정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민사 책임도 질 여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형사 책임을 면했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에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책임이 인정된다면 그 다음에 문제는 손해배상 액수인데요. 손해배상 액수가 다 인정되는 경우는 좀 드문 것 같아요. 이제 투자 사기 같은 경우. 왜 그러냐면 법원에서 이제 과실상계라는 걸 하는데 투자 사기, 그러니까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도 섣부르게 알아보지 않고 성급하게 투자한 과실을 인정해서 과실상계를 인정해서 좀 내가 잃어버린 투자 금액의 일부만 인정해주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상담자님은 내가 사기에 가담한 정황이 없다는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소명하셔서 사기 방조범으로 몰릴 위험을 좀 벗어나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누구를 소개시켜주거나 이렇게 투자를 권유할 때는 정말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네요. 생생법률쇼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김희성 변호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